오늘은 나의 꿈 두 번째. 꿈이 되게 많죠. 제가 좀 꿈을 잘 꿉니다. 둘의 가정의 꿈. 둘의라는 건 여기서는 공동체 가정의 꿈입니다. 우리 어릴 때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두리판을 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두리판.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원탁인데 입식이 아니고 앉아서 먹는 원탁인데, 거기 하면은 각자 밥 국하고 그 다음에 반찬은 같이, 그 다음에 찌개는 하나 같이 이래 먹게 되거든요. 그게 아마도 그 개인이 개인성을 가지고 또 공동체성을 가지는 그 개인성과 공동체성이 다 살아있는 그런 어떤 생활 방식, 그걸 흔히 뭐 밥상 공동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원탁 가정 뭐 이런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그 첫 번째 강의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주일에 5일 공부하던 걸 6일로 하루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번에 그 시민 채널 강좌할 때 문재인 팀한테 걸린 한 놈이라는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그 75강이었습니다. 거기에 올린, 거기에 이제 침해설을 제기한 그 사람이 재판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했는데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참, 불도저 가지고 검찰청하고 법원을 한번 밀어보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의혹 제기잖아요. 그죠? 의혹 제기인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그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도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판결 자체가. 이런 걸 기소를 하는 검찰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걸 벌금 300만 원을 매기는 사법부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전번에 우리 한번 봤습니다만 굉장히 치밀하고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런 게 빨갱이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 양반이, 이분이 참 이런 판결 받으면 참 힘들게 돼요.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인데 이런 판결 받으면 상당히 불이익이 예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급심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의혹 제기할 만해요. 미국 가서도 이상한 글을 썼죠.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썼죠. 이런 사람한테 의혹 제기하는 게 그게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내친김에 얘기하자면 저도 수사를 받았는데 사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사흘 꼬박
수사를 받았는데, 물론 야간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핵심 뭐냐면 제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선거운동 한 적 없다. 내가 한 일이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내가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맞지 않는 이유를 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 설명했다. 그래서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내가 수행했을 뿐이다. 뭐 그런 걸로 얘기가 됐어요. 쟁점이 됐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뭐 어떻게 되든 뭐 별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안철수하고 이유미 그 사건을 보면요. 이게 이제 드디어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녹음 공작은 아니지만 이런 공작이 안철수 팀의 이런 공작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이 큰 건만 해도 3건입니다, 벌써. 첫 번째 뭔 공작입니까? 청춘 콘서트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논문 5편 쓴 사람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뭐로 띄웠습니까? 세계적석학으로 띄웠죠. 그렇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온갖 그 데코레이션을 달아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메시아로 만들어냈죠. 그 정치 공작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안철수 팀은요, 정치 공작의 수준급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다만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들통이 자꾸 나요. 이것도 뭐 들통 났죠, 그죠? 나한테 들통 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동교동 이희호 여사 찾아가가지고 이희호 농락한 게 있죠. 녹음기를 녹음했는 걸 사실은 아주 그냥 객관적인 얘기인데, 이희호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이냐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랬죠. 이것도 사기죠, 그죠? 그 두 번째 드러났을 때는 그때도 말썽이 됐지만 그냥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는 사기를 쳤는데 그게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요? 지금의 국가 권력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나하고 관련되는 거다. 그냥 패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한국의 위험한 정치인들을 많이 꼽았거든요. 꼽고 왜 위험한지 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위험한 정치인을 여럿이 제가 꼽았는데 아마 1호가 안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에 대해서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총 한 7강자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다 드러나죠. 요번 이 과정까지, 그죠? 그래서 1호로 지목했던 이 안철수는 이제 거의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호가 박근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푼이 수령이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세월호 문제는 그걸 제가 많이 접근했거든요. 그 다음에 악의 핵이니. 그래서 2호까지도 이제는 퇴출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 정치인 3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3호가 누구인지는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두레라는 거는, 여기서 두레라는 거는 원래 이제 마을 공동체로서의 두레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는데, 그게
남자 장성들, 그죠? 장정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사람씩 대표가 돼가지고 마을이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노동을 하고 경조사에 공동 어떤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공동체인데 여기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모든 가구가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 독립적 자격은. 다만 이 시기의 한계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남자만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성원들, 조선시대가 지독한 신분제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이 평등이 이 둘의 절대적 가치예요. 근데 대한민국 건국도요, 건국 이념도요, 평등이 거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차별공화국이죠, 그죠? 공화국이라 할 것도 없어요. 무차별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래가지고 어느 거지도 다 차별적 언어죠. 그렇죠? 붕어하셨습니다부터 뭐까지? 뒤졌다까지. 이렇게 언어가 1000개가 쫙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 개인들이 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그들 사이에 공동의 문화, 공동의 행위, 공동의 목표가 있어가지고 협동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조직을 일단 저는 두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독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인정돼야 됩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라는 가치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니하고 내하고 갖기 위해서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인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같이 뭘 추구하기 위해서는 협동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가치가 살아있는 조직, 그걸 두레라고 일단 부르는데 그건 서양에서 말하는 꼬뮌, 다시 말해서 공동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독립적 개인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거창하게 이름 붙이면 자유인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 독립적 개인이 그죠? 지 혼자 독립적이면 뭐예요? 그죠? 지 혼자 독립적이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두드려 맞기 딱 좋죠? 그렇죠, 그죠? 표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해서 충성맹세 안 한다. 당장 표적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 개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자유, 나의 독립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독립, 너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개인은 남의 독립을 위해서 같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적 개인이 돼가지고 어디부터 제일 먼저 독립적 개인의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될까요? 가정이겠죠, 그죠? 바깥에 나가서는 팔을 흔들고 민주화하고 독재 타도 외치는 건 집에 와서는 지가 독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개인의 과정, 1차 과제는 가정을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정혁명이다.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게요, 1차 사회잖아요.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인류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류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 발전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는 곳이 가정입니다. 한 10살 때까지는 거의 다 가정에서 보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그죠? 태아에서부터 한 3세, 5세, 10세까지 요 기간이, 그죠? 인생의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래요. 인격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다 이 시기에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늑대 인간이죠. 자연에 버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언어 능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그죠? 천당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천국에 살아볼 수도 있고, 지옥에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평화,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거는, 이거는 국가적 과제 정도가 아니고 인류적 과제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크고 나면은 이제 인생, 자기 독자적인 인생을 시작하죠. 그죠? 그런 인생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는 게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보금자리가 아니라 지금 많은 한국인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가난, 질병, 장애, 또 치매, 그 다음에 폭력과 불화, 그 다음에 부모의 학대. 이 애들의 성인들의 이 정신질환은요, 거의 다가 모원병이라고 그래요. 엄마에서 비롯되는 병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보살핌 있잖아요. 그죠? 사랑, 이걸 듬뿍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또, 그죠? 그 엄마는 대체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릴 때 그래요. 이게 연쇄고리가 되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를 할 경우가 많아요. 애 학원 보내고, 그죠? 자기가 다 애를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어 보죠. 그죠? 프로그램만 딱 해가지고 머리에 딱 끼워주면 애가 오늘 일과 다 결정돼요. 그죠? 지가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화만서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는 불행한 인생으로 가기가 거의 10중 8구고, 벗어나기, 그 굴레에 한 빠져들었거든요. 벗어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그 사회, 그 국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고통으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진정한 혁명이 필요하다. 그걸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존중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존중해라.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기를 위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아기가 인격 주체임을 인정하고 개의 울음소리에도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몸으로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진정으로 자연이 되고 싶고 독립적 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의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공동체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서 민주화, 사회 정의 어쩌고 그거 다 꽝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니는 어떻게 했노?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찍이 눈을 떴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의 그 지옥 가정에서 살았거든요. 지옥 가정. 그 지옥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지 단절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는 100% 완벽하게 단절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초강력 유교적 가부장 가정이에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나는 우리 집보다 더 초강력 가부장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유교적 혈통 질서를 존중하는 건 두말할 것 없고, 문중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대 봉사하고, 그 다음 조상 숭배가 생활화되어 있고, 그 혈통 관계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거의 의례화되어 있는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거기다가 제 할배가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누가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할배는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난 우리 할배만큼 부지런한 사람 못 봤어요. 그 하루 종일 일을 해요. 일하고 어두워질 때까지. 어두워지고 나면은 식사하고서 바로 또 공부해요. 그러고는 소주 한 사발 마시고는 주무세요. 그 이튿날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하고. 이런 생활을 평생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 살다 보니까 이 할배가 보기에 게으른 사람 이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도 되게 부지런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여름에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낮잠을 자요. 그럼 짱대를 가져와 가지고 엄마를 두드려 패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걸 말리다가 또 저는 집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얘기만 들은 거지. 여동생들이 이제 할배 왜 그러냐 하면 말리다가 그 소녀들까지 메타작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의 진짜 가혹한 가부장적인 집이었어요. 독재 중에서도요 제일 무서운 독재가 신념의 독재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우리 할배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제가 30에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그때 25이었고 했는데 달력에 동그라미를 무슨 날이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30개가 넘었어요. 그 설, 추석, 제사가 10번이에요. 4대 봉사에다가 후처가 2분 계셨거든요. 10번에다가 묘사를 또 집에서 다 장만해요. 그 다음에 내가 생겨야 될 생신이
8분에다가 그 다음에 삼복 챙겨야 되죠. 그죠? 어버이날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집안의 제사도 또 가가 도와야 돼요. 그 외에 집안의 기흉사.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단절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혈통주의 가족에 저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또 최고 수혜자예요. 왜 수혜자냐? 제 여동생들요, 누나, 여동생 둘이는 대학 못 갔어요. 고등학교 갔어요. 다 인류고등학교 나왔어요. 그건 내식인이라고 못한 거예요. 근데 나보고 부자라서 적극한다 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어이없어요. 그때도요, 좀 살면은 대학 보냈어요. 이제 그 대신 나는 뭐 서울에 유학 가가지고 대구 촌놈이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대학원까지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도 뭐 정말 대단한 수혜자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가정이 지옥이라는 거, 이건 무조건 단절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내 다음 대에는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명확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아버지, 할배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걸 내가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적 이런 혈통주의 가정을 공동체 가정으로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지무지 많겠죠. 이건요, 자칫 잘못하면요, 집안에서 호적 파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요, 거의 다 우리 집에서는 제사 설 추석 그 동그라미 쳐놔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없애야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 부모 자식 간의 마찰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수용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 내 가족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 말고 내 친족, 그 뭐예요, 부부하고 애들 둘이, 거기에 있어서는 유교적 가치관을 완벽하게 단절해 버렸습니다. 왜냐면 뭐 상하관계, 서열, 차별 이런 거 싹 다 없죠. 의례, 이건 나중에 단절했지만은 의례를 안 사람하고 나하고는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참, 왜 마찰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애들한테 그 다 단절했어요. 제사 갈 필요 없다. 묘사 뭐 갈 필요 없다. 설 추석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의례라는 게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결정해 놨잖아요, 그죠? 남의 결정해 놓은 가치와 의식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왜 아버지 엄마가 규정하려고 했냐. 내 삶은 내 삶인데. 그런 주의예요. 그때 당시로는 완전 또라이. 이런 유교적 혈통주의 가치관을 차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자본주의 이기적 가정으로, 자본주의적 이기주의 가정으로 급속하게 이 혈통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걸로 싹 바뀌잖아요, 그죠?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난 자본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본주의가 되면은 자본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저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기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위장 전입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시대요. 내가 같이 이제 나는 뭐 주로 교수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보면 막 투기 막 안 한 사람이 드물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냐 하면요. 우리 마지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둘째는 이제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거나 뭐 그랬을 때, 제가 대구의 수성구에서, 강선생님 아실 겁니다. 그 AID 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남대학교 교수들 사택 아파트입니다. 한 동이. 그래가지고 거의 또 교수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요, 동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강남구에 살다가 애 학교 갈 때 되니까 저 어디 도봉구나 이런 데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바보짓을 했냐면, 그때로 보면 바보짓을 한 거죠. 그죠? 저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그래,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교육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가족 가치관을 이제 실천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는요, 이래 말하면 뭐,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우리 옆집 아이나 그냥 다 하나의 개인일 뿐이에요. 박정희도 문재인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칭을 안 씁니다. 다 그냥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꼭 그 사람이 대통령인 걸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한 역할이 뭐냐. 이제 이런 새로운 가정을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필요한데, 내가 한 역할은, 첫째는 저는 이러나 저러나 보호자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엄마가 보호자 역할을 안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보호자 역할을 정말 잘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지각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막 조회를 하고 있는데, 학생 과장 선생이 내가 들어가니까 막 빨리 오라고 막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 몇 사람은 이제 이제 지각한 사람들 줄을 쭉 서 있고. 근데 가니까 다짜고짜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억이 불분명해요. 여하튼 또 때리려고 하는 걸 내가 막으면서 욕을 막 했어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충격 먹었을 거 아니에요, 교사가. 옛날에 술술. 그게 이래 보니까 1966년도예요. 그림자다. 예. 그 선생님 뭐 부고 나오셨으니까 이수열 선생이라고 아실 겁니다. 예. 그 이제 그 양반이 오히려 더 당황을 해가지고 교무실 오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가가지고 내가 왜 때렸냐고. 그래 하고는 그 다음에 학교가 왜 이런 잘못된 짓을 하면서 학교부터 반성하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몇 개 있었어요. 그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기니까. 니하고는 도저히 얘기 안 됐으니까 아버지 모셔오느라. 아버지 불려갔어요. 불려가지고 아버지가
얘기 다 들으시고는 우리 아가 뭐 잘못했는 거 없는데 왜 그래 때리냐고. 때리면 안 된다고, 사람을. 그러니까 부모가 극하면요 처벌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야무야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왔는데 되게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요. 그럼 무슨 일이고 하니까 그 영어 시간인데 영어 두 번째 시간이었대.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숙제를 안 해갔는데 나오라 해가지고 아이들은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줄자 있잖아요, 그죠? 아, 줄자가 아니고 플라스틱 자. 그걸 가지고 이래 튕겨가지고 여기를 뭐 10대씩이니까 그걸 때려대더래요. 그러고는 그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엎드려 뻗쳐 있으면 그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엎드려 뻗쳐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릎이 이제 닿게 되죠, 그죠? 그래 무릎 닿게 돼 있는데 그 교사가 오더니 스레빠 신으로 바로 얼굴을 차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주르륵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때는 학교 갔어요. 학교 가지고 학교장 만나자. 그래 만나가지고 진상조사해라. 그리고 이거를 의법 조치해라. 안 하면 내가 절대로 용납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날 저녁에 거기 아는 교사를 두 사람 만났어요. 정교조를 제가 좀 초기에 좀 열심히 저도 했거든요. 교수들도 처음에 정교조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이제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만나가지고 얘가 너무 문제 안 삼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애가 한번 찍히 나누면 지금 방금 입학했는데 찍히 나누면 3년을 간다. 애가 고달프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양반들한테 그랬어요. 정교조 왜 했냐고. 그래가지고 여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 하면은 그 영어 교사 교체로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여교사는 그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는데 뭐 휴직을 했는지 어떤지 그런 조치, 여하튼 그 다음부터 학교에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나를 보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로 신뢰를 갖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깊은 신뢰가 형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했는 거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어릴 때, 그죠?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학교에서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뺏겨요. 싸우다 보면은. 여기 뭐, 교사로 계신 분들도 그때 한번 싸워보신 분들은, 그죠? 싸우다 보면은 시간 엄청 들어가요. 무슨 사회운동 하다 보면은. 그래도 저는 이 애들하고는, 같은 시간만 하면 같이 놀고, 같이 목욕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어디, 야외로 갈 때, 또 여행 갈 때 같이 가고. 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이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꺼내요. 몇 개를 꺼내는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정말 잘했다 싶은 거 있잖아, 그죠? 아, 너 이거 진짜,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잘한 것 같다. 너 훌륭하다. 이런 대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면 요즘 또 그래요. 요즘 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냐, 일부러 계속 물어요. 근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거는 자동차. 우리 집에 부자 같았으면 뭐 차가 한 2대 됐으면 괜찮을 건데 차가 한 대라 가지고 이 기사 서비스는 제가 지금 차 산 게 83년도부터 차 운전을 했는데 요즘까지 그 어디 간다 하면은 거의 제가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가 이제 이 카투사 갔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나와요. 카투사는. 그 참 한국 군대하고 너무 차이나. 정말 그런 거 보면요, 한국 군대 정말 너무 욕이 나와요. 그 여하튼 그 오면은 동대구역에 내가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 같이 나가요. 매주 오는데 뭐 환영식 비슷한 거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인정하고 인정받고 친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서로 말 놓는 보통 낮춤말 있잖아요, 그죠? 쓰는 평등한 대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 대화가 나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했는 걸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제가 나름대로 노력했는 걸 존중과 소통이다. 이래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든지 하면은요, 저는 뭐 처음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몇 개월이면 그죠? 정말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봐요. 첫째로 존중의 핵심 뭐냐면 너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말처럼 안 쉬워요, 그거.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 안 돼요. 그 다음에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83년도부터 효성여대에 이제 전임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효대 문제를 제가 이제 좀 찾아보려고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 찍어 놓은 게 참 많더라고요. 이제 그 보통 학생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답사 가거나 하면은 학생들이 찍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내가 그때가 효대하고 막 뭡니까 막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인데, 그럼 내가 얼굴이 막 뭡니까 강경한 얼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다 웃고 있어. 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때 웃었네. 그 웃은 게 왜 웃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 관계 같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하는 거, 소통에 저는 첫째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눈을 마주 보는 거. 그래서 너와 내가, 나는 너와 이 얘기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걸 상대한테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입부터 열지 말고 귀부터 열어라. 대부분 입부터 열어요. 그러면서 대화가 됐다 그래요.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다 해놔놓고.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제 가족 내에서 얘기할 때는, 그죠? 거의 그런 주제 가족 얘기를 안 해요. 상대방의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안 사람이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 막, 시어머니한테 뭐 어떻다 말이죠. 그 다음 제사 지내려고 하니 어떻다 말이죠.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애들이 학교에 있었던 뭐 그런 주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제에 맞춰서, 남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그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단련 안 되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여튼 이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단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존중과 소통이 문화화한다. 그 집안에서. 그 문화는요, 소위 집안의 DNA가 돼요. 그게 저게 됩니다. 뭡니까? 개성이 됩니다. 유적이 됩니다. 유적.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교적 가부장 가정을 독립적 개인들의 공동체 가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었냐? 설, 추석, 제사 일체 없애고, 생일은 각자 자축할 것. 난 더 이상 축하드리기 싫습니다. 난 내 생일도 안 챙겨 먹는 사람인데 왜 말이지, 삼촌의 이런 생일까지 다 챙겨야 돼. 그 다음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걸 저는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예를 들면 장례식 때도, 그죠? 한락하면 뭐 제법 해야 되는데 딱 안 할 수 없는 우리 집안 6촌까지만 딱 했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일체 안 했어요. 뭐 내 동료 교수라느니 뭐 이런 사람 일체 안 했어요. 나는 이 가족장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번거로워지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시해야 되고 뭐 불필요한 있잖아, 그죠?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예물 이런 거 결혼할 때 일체 없고. 그래서 둘째 애가 결혼할 때는요, 쪼매난 요보다 조금 뭐 어떨까? 여튼 작은 식당을 하나 빌려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때 보통 그 예식장에서 빌리면요, 1인당 식비가 최소 2만 원이었어요. 보통 한 3만 원 하고. 그런데 그 식당에서 빌리고 하니까 스테이크 대도 있잖아, 그죠? 14,000원씩. 그래가지고 부른 사람은 그 이제 신랑 부모하고 형, 신부 부모하고 동생, 딱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친구, 그러니까 전체가 한 30몇 명쯤 돼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끝. 뭐 패백이고 뭐 일체 없이. 그럼 청첩장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의뢰에 낭비해야 되고 의뢰에 매달려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물론
부조도 일체 안 받고. 그 다음에 나는 묘를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세대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아직 집안에 한 분이 고집불통이 한 분 살아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 조상에 대해서 소홀하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막 제가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은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묘를 한 20년 방치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 보도록.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묘는 우리 집 뒷뜰에 높이 한 20cm, 길이 한 요 정도 되니까 한 1m 좀 안 되겠죠, 그죠? 한 1m 될까? 되는 정도로 조그만하게 해놔놨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평장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는 이 의뢰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의뢰에 매이지 않도록 다 삭없애 버렸어요. 그 다음에 생활비를요 공동관리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탁자 위에 그냥 돈을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그 다음에 동전 이래가지고 그냥 놔둬놓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쓰기. 많이 가져갈 거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 과정이 하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어떤 절제된 생활을 있잖아요, 그죠? 하는 과정, 스스로를 만들어가요.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를 하고 합의해서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어떤 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외식할래? 나는 하고 싶다. 그럼 뭐 먹을래? 그럼 이래가지고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참여. 예를 들면 정교조 행사에도 우리 애들 데리고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나? 그럴 때 시위하다 갑자기 지 혼자 미국놈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 친구들하고 단절해야 되잖아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각자 애들이 자기 결정하는 거. 학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자기 결정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갈 건가. 예를 들면 수성구 있는 학교에 갈 건가, 동구 있는 학교 그 지역에서 그대로 갈 건가. 그것도 지가 선택해요. 그 다음에 대학을 어디로 갈 건가? 다 지가 선택해요. 이런 결정의 과정을, 그죠? 저는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한 둘의 가정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공했는 사례를 제가 좀 제 입으로 얘기하려고 하니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이게 남들에게 어떻게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내 사촌 여동생 중에 전교조 교사가 있었어요. 오늘 전교조 얘기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네. 전교조 교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나하고 안 사람하고 있는데, 뭐라 했냐 하면은, 우리 애 여기서 지나가면은, 동구 살 때거든요. 여기서 지나가면은 대학 못 간다. 수성구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수성구에서는 5명이 공부하고 한 놈이 하나가 논다. 근데 여기는 동구 막 뻔하거든요. 여기는 한 사람이 공부하고 5사람이 논다. 어디 선택할래? 한 사람이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한 사람한테. 그때 일을. 그랬더니 그때 막 한 사람도 굉장히 흔들렸대요. 그 얘기 듣고 엄마가 흔들리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맞이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언어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언어를 해가지고 그 고모가 익한다. 그래서 뭐 주소를 수성구로 옮겨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수성구 가겠대요. 수성구 중학교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도 그렇거든요.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또 마감이 있어요. 마감이 가까웠을 때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한 얘기가 자기는 안 가기로 결정했다. 번복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이런 일로 부끄럽게 살 수는 없다. 오점을 남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동촌중학교인데 지나간 거예요. 둘째 애도 마찬가지고 나중이지만. 자기 결정 과정이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결정 과정에서 걔가 고려한 것이 뭔가를 내가 알 수 있잖아, 그죠? 도덕성이잖아, 그죠? 자기 나름의. 그 다음에 그런 거짓을 한 데 대한 그 거짓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집에는 결혼식도 있잖아요, 그죠? 저게 없어요. 결혼을 승낙한다 이런 게 없어요. 지가 알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만 얼굴 알아야 되니까. 맞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 함께 하고, 그러면 서로 얘기 좀 나누고, 그걸 끝이에요. 뭐 승낙하니 많이 그런 나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보고 뭐라겠냐 하면은 결혼 주례를 써달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주례를 써달라. 제 인생에서, 그죠?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 아들한테 이 정도의 신뢰를 얻었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되게 머리 쥐날 정도로 짜가지고 그 나름대로 멋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이제 주례는 한 3분. 나는 깊이 신뢰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봐왔을 때는 자기 인생을 너무나 잘 결정할 것 같다.
그리고 난 두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사람들은 그냥 뭐 쳐다보기면 쳐다보고. 독립적 개인으로 키우면 이래 돼요. 마치 얘기만 하면 혹시 이 프로그램 보면 둘째가 서러워할지 모르니까 둘째 얘기도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둘째가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해가지고 놀 친구가 없어요. 왜? 전부 학원 가니까. 그래가지고 지도 학원 보내달래요. 그래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한 달 가까이 다니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인생이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아침에 일 나가지고 학교 가고 말이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말이지. 이건 뭐냐 말이지. 나 이래 살 수 없다 말이지. 그래서 학원 안 가겠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 몰라. 한두 번 가는지 모르지만 거의 안 갔어요. 마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못 갔지만 그래도 지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잘 살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이제 좀 내가 어떻게 보면 둘의 가정이라는 게 참 성공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맞이하고 화상 통화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해요. 아들이 내 전화를 해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손주 보고 같이 막 얘기 나누고 놀고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요즘 같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멀어진 사회에서 괜찮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하고는 이제 그런 여건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손녀가 있는데 손녀 동영상을 뭐 종종 보내요. 종종 보내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크는지 짐작이 다 가요. 내가 아이들을 키웠을 때보다 더 잘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얘가 동영상에 보니까 어디 아침 집 밖에 보니까 새털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새털을 보고 이건 사건 현장이다 그러면서 JTBS에 알려야 된다. 그러나 놓고는 지가 리포터 역할을 하는데 이 새가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거 아마도 개가 와가지고 잡아먹은 것 같다. 그래서 새는 지금 깃털만 남아있고 그 몸통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자기가 왜 어떻게 잡아먹은지 좀 알아보겠다. 이건 무슨 걔가 한 3년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한 걸 사회적 어떤 어떤 통로나 이런 데에 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 자기가 발표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좋은 환경에서 안 살면 그래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들이 이제는 다 심지어 그 4살배기까지도 독립적 개인으로
가고 있구나. 거의 됐구나. 그 다음에 가게도 독립적으로 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의무에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독립적 개인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요, 이 한국을 망치는 것, 한국을 정말 괴롭히고 있는 게 뭐냐? 그 근원이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가족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나 심각해요. 이 우리 가족이요, 1차원적인 전근대의 핏줄 집단이었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졌습니까? 자본주의적 이익 집단으로 됐죠. 그죠? 이게 이 융합되면서 정말 약간 거의 이익의 뭡니까? 이웃과도 거의 뭡니까? 적대적인까지는 아니지만 이웃과도 거의 교류도 안 하는 극단적인 어떤 그 이기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타파 못하면 이게 가져오는 병리적 증상이 너무나 심각해요. 이 가족주의가 굉장한 파괴성을 가진데요. 가족주의는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남들하고는 벽을 상당히 쌓아놨잖아요. 특히 아파트가 되면서 벽을 엄청 쌓았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가족이라는 게 그죠? 있어도 혈통사회라도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있고 그 가족 대 가족 간에 어떤 그 협동이 있고 그래서요. 근데 지금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족주의가요, 첫째로 개인의 독립을요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어요. 왜 심각하게 억압됐냐 하면요, 가족 이기주의다 보니까 개인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뭘 스스로 설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사다리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올려놓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 그죠? 나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죠? 요즘은요,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지금 없어요. 대단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요, 가족주의가 이 지독한 차별주의입니다. 우선 가족 내의 차별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가족 내의 차별을 이제 전근대에서는 가족 내의 차별이 더 심각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차별이 뭡니까? 남녀 차별, 어른 아이 차별, 그다음 적서 차별. 그러니까 온갖 차별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차별을 된 위치에 따라서 의례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게요, 이런 가족 이기주의가 되면서 내 새끼는 남의 자식, 남들의 어떤 이 부정이나 불법이나 그 다음에 어떤 횡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뭡니까? 엄청난 어떤 분노를 가지면서도 자기가 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까? 지금 그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민주화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거 보면요, 저 수구 꼴통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 가족주의가, 그죠? 일종의 차별과 특혜와 부패와 이런 것의 사실상 모든 범죄의 온상이 돼요. 더구나요, 이 가족주의는 가족주의를 버티는 힘이 뭡니까? 가족주의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혈연성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죠? 모든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누가 책임진다? 가족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죠?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책임져야 되고, 자식이 어떻게 되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족에 부화된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 사람 치매가 생기면은 그 집안 그 집 전체가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저도 저도 겪어봤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이래 되다 보니까 이 가족주의의 핵심이 가족보장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보장이 되는 가족은 이 나라가 천국이죠. 그렇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헬조선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족을 위하여 하고, 그게 신성시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족이 되는가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왜? 천국 가족은 뭐예요? 아버지가 돈 있고, 또 권력이 있고 하면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요, 아니 수능 점수 안 되면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그 대구에서는 재벌급 친구가 있어요. 뭐 회사 되면 그건 뭐 곤란하니까 회사 이름 되면 누군지 빤히 알 테니까. 그 친구요, 우리 학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저 시골 학교 갔다가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바로 못 들어가요. 요즘은요, 예? 인류대학 하는 게 뭡니까? 부자들 받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옥 가족이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천국 가족, 지옥 가족, 그만 또 문제인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됩니다. 예? 상속돼요. 이래 되면요, 이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라는 게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지금 한국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가난, 불행, 정신질환 이런 게 다 방치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 범죄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죠, 정신질환 관련 그 상담이나 치료 기관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약자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족주의는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에 맞는 그 자기들끼리 패권주의다, 이기주의다, 이게 그 가치가 작동하겠어요. 보편적 가치가 작동할 수가 없겠죠. 내 아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중요하지만은 내 아들한테 두드려 맞은 나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라는 게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주의에서는. 북한 보세요. 보편적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완전 꽝이에요. 가족주의가 이 하나의 국가 체제로 바뀐 데가 뭡니까? 북한입니다. 그래가지고 백두혈통 그죠? 그래서 자유, 인권, 평등, 민주주의, 공동체 등 보편적 가치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럼 민주공화국 가능해야 안 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족주의는 반드시 타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 보장 제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죠. 왜 좋아요? 없는 것들이 기하선상에 헤매고,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이 시간에 쫓기고, 헉헉대고 뺑뺑이를 돌고, 이래야 저임노동, 노예노동이 가능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 보장 제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보편적 복지, 뺄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나라 망한다. 그죠?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너무 인색해요. 왜? 가족 보장 제도가 너무나 좋거든. 왜 그러냐 하면요, 가족 보장 제도 하에 있으면요, 한 사회의 중요한 자리들은 그들이 훨씬 유리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지도 안 하죠. 그죠? 그 요직들을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새로운 신분제가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은 사회가 분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분열됩니다. 가족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냐 하면요, 초독점이 이루어지고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민중은 뺑뺑이를 돌고, 뺑뺑이를 돌아도 살기 어려운 파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요, 반드시 망했습니다. 안 망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사 배울 때 신라 말기, 고려 말기, 조선 말기 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진골의 독점, 권문세족의 독점, 세도 정권의 독점, 아닙니까? 다 그거예요.
이래 되면 만국의 길로 간다. 이미 만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지금 정말 인류 최초의 그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반체제 운동. 뭘까? 네. 자살과 악의 안놓기입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대. 나 싫어. 악의를 안 놓어. 다음 너끼리 잘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주의는 모든 차별주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까지 해당됩니다. 에? 왜 해당될까요? 북한이 뜯긴다고 생각해요. 그죠? 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죠? 만악의 근원, 그게 뭐냐? 나한테 묻는다면 가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가족주의는 반드시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가산에 기초한, 지금 핵심은 그죠? 가산 있죠. 가족 재산. 가산에 기초한 그 뭡니까? 이 가족 보장 시스템이죠. 그죠? 이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공동체 가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공동체 가족으로 바꿀 수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집안에 좀 먹고 사는 건 해결되는 집안에서는 내처럼 하면은 나 괜찮은데 평화가 오고 정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여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건이 안 된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될까? 오늘날 대부분 고통의 근원은 가족주의, 가족보장제도인데, 이걸 하자면은 첫째는요, 삶의 방식을 지금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로 노동 조건의 혁명이 제일 1차적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요, 가족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1차 과제가 뭐냐면요, 지금요, 법 하나도 안 바꿔도, 근로기준법만 지켜도요, 거의 내가 볼 때는 혁명적 변화가 옵니다. 우리나라 국가와 기업은요, 거의 범죄 집단입니다. 주권자한테, 노동자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저거는 안 지키죠. 이걸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통계고 뭐고 저거 수는 엉터리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사무직 경우에, 그죠? 별 보기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전 별도 안 보입니다만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 지하철에 시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밤 늦게 오고, 애기하고 어떻게 뭐,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간을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노동시간 통계 저거 수는 엉터리입니다. 통계에 맞추기 위한 통계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로 통계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독일에 한번 갔더니, 그 옛날 일입니다. 나는 외국 별 나갈 기회가 없었어요. 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차를
그 운전기사가 몰다가 운전사를 교대를 해야 된대요. 왜 교대해야 되니까? 연속해서 몇 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죠. 그게 내가 갔던 게 93년인가 그쯤 되니까 언제 얘기예요, 그게? 1970년대부터 이래요. 그래서 (40시간)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노동할 때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준다 그러죠, 그죠? 시간의 수당이, 그죠? 이래가 안 됩니다. 3배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시켜요. 그럼 3배 이상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 그러면 안 준 액수의 10배를 때려야 돼요. 그러면 다 법 지켜요.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기업도 안 그런 기업도 있는데요. 대체로는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낫잖아, 그죠? 그 핵심 뭡니까? 근로기준법 지키는 겁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52시간 이상 노동은 아예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어마어마한 벌과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이 뺑뺑이 돌리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정신을 빼고 혼을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뺑뺑이를 벗어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다. 그 다음에는 노동상에서 차별을 폐지해야 되는데 이 차별을 폐지의 핵심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이 반드시 실현해야 돼. 일본도 이거 이미 착수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그 다음에는 노동자의 지위를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됩니까? 지금은 피고용자죠. 그렇죠? 거기서 뭐로 바꿔야 되냐면 진짜 노동자는 뭡니까? 생산의 주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산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누리냐? 하나도 못 누리죠. 그냥 피고용자일 뿐입니다. 학생은 뭡니까? 피교육자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인식이 그죠?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미요 가족 해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요 전통적인 사고나 자본주의적 사고나 이런 데서 아직 별로 못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옛날에 대가족 제도나 또는 마을 공동체가 있을 때에는 그 출산과 육아에 관한 것은 그 방법들이 노하우들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역할 분담이 거기서 저절로 다 돼요. 근데 지금은 아기를 낳아도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조리원에 가고 막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래 되다 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좀 합리적인 이 출산과 어떤 그 위에 조리를 좀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정말 딱한 거예요. 이건 국가 폭력이에요. 그래서 한국 엄마 아빠들이 그죠?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면은 내 새끼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새끼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은요, 자식이 종교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 가지고 무조건 헌신하는 게 미덕이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오직 자기 자식만 위하는, 그게 그런 문화가 정착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애한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이 가해집니다. 왜? 무지하니까. 애의 인격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좋은 건 다 하는데 사실은 애를 반쪽에 놓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애를 인격장애, 결정장애를 가진 아이들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방치해서는 걔들 인생도 문제지만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도 엄청난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아 시절부터 5세 사이가 특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대체로 이렇습니다. 태아 시절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 그죠? 인류가 탄생하는 과정, 인간으로 소모 사피엔스가 탄생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재현한다 그래요. 태아 시절에. 에?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년의 인류가 걸어온 과정을 불과 10개월 동안에 압축적으로 경과하게 된다면 그 과정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출생에서 5세까지는 그죠? 인류의 진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또 경과해요. 어떻게 하면? 직립보행하죠. 그죠? 언어 취득하죠. 그 다음에 웃고 울고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이 시기에 다 육성된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를 그냥 몇 개 놓으면 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 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족관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그죠? 내 새끼주의에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일으키는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 프랑스에서 그 중소기업 장관인가 한 사람, 플레르 펠레랭이라는 여자가 있죠. 한국에서 입양 간 사람입니다. 입양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한국인들은 핏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핏줄로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저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한국은 전혀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자기는 뼛속까지 프랑스인이다. 우리는 왜 이래 아직도 핏줄에서 못 벗어날까? 핏줄에서 못 벗어나면요, 인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새끼만 발견할 뿐이지.
그래서 여기 그럼 뭘 어떻게 봐야 되냐? 아이를 인격 주체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편성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를 인격 주체,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왜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시기는 방치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아니죠? 그래서 가족 내지 양육에 대한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내 새끼로부터 아이를 인격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양육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건 이거는 정말 거의 폭력에 가까운 거다. 왜? 양육이 정말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가족도 있지만은 그게 하기 버거운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지금. 아마 한국의 가족 중에 그죠? 한 50% 이상은 제대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 엄마가 일까지 해야 되니까. 며느리 노릇까지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가족 양육 제도로부터 국가 보장 양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다만 양육 주체는 여전히 부모가 좋습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죠? 더 애착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아이를 인격 주체로 키울 능력이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여러 가지 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요,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프랑스로 괜찮은 나라로 입양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핏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요하지. 이렇게 바꾸자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는 그런 게 이미 있습니다. 유교에서 국가를요, 위민 부모라 그래요. 백성을 위해서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모 노릇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애를 보호해 주는 거겠죠. 부모로서,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애를 양육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18살 때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보육과 교육과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정말 국가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국가가 뭘 해야 되냐? 양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물론 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가 제대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학대받지 않고, 그죠? 제대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국가가요, 뭐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단 6개월에 한 번씩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다 안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격 주체로 성장하고 독립적 개인이 되고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진짜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 이래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육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가는 또 차차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요거를 마치겠습니다.